자, 3교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에 강하고 압축에 강하고 인장에 약하다 그렇게 알고 있죠. 자,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강도에는 압축, 인장, 힘, 전단 강도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강도라 함은 압축 강도를 의미한다. 이는 압축 강도가 다른 강도보다 월등히 크고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 시 압축 강도만이 활용되며 다른 강도는 압축 강도로부터 다른 강도의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른 강도에 비하여 압축 강도의 시험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는 주로 압축 강도의 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사진 8.14는 콘크리트 인장 강도 시험을 실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하는 시험을 우리가 할열 시험이라고 하고 대신 하여 인장 강도를 얻을 수 있다. 공시체를 강도 시험기에 의해 가력하여 파괴시키는 것이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겠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저렇게 동그란 공시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정방형 사각진 그런 공시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공시체를 같이 만들어 강도 시험을 한다. 그러나 이 공시체에 대한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나 이미 축조된 구조물의 강도를 알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코어를 채취해서 그것으로 강도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코어 채취 부분은 결함부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콘크리트를 파괴시키지 않고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즉 비파괴 강도 시험법이 널리 사용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건설 자료 시험 기사 주관식 문제로 아니면 객관식 문제로 자, 콘크리트를 파괴시키지 않고 하는 비파괴 강도 시험법에 대해서 몇 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 비파괴 시험법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크게 타격법, 진동법, 국부파괴법 및 이들의 조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타격법은 각 종의 햄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표면이 들어간 지름이나 반발 경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반발 경도를 측정하는 슈미트 햄머에 의한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파괴 강도 시험법 하나가 슈미트 햄머, 그 다음에 초음파, 아시겠죠? 자, 슈미트 햄머, 그 다음에 그 초음파 비파괴 시험. 자, 이것은 반발 경도 탄성 계수와 비례 관계 있으며, 즉 무슨 얘기냐? 탄성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발이 심하겠죠. 그죠? 탁 튕겼을 때. 자, 반발 경도가 탄성 계수와 비례 관계 있으며 또한 탄성 계수와 강도와는 높은 상관성이 있으므로 반발 경도의 측정에 의해 압축 강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한편 음속법은 콘크리트 속을 전파하는 음파의 속도를 측정해서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내부의 결함 등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초음파 속도법이 많이 사용된다. 비파괴 검사 방법에는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위한 비파괴 검사 방법에는 슈미트 해머, 그 다음에 초음파 속도법, 자, 그 다음에 조합법은 비파괴 시험법을 두 종류 또는 그 이상 병행함으로써 콘크리트 강도 추정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슈미트 해머법과 초음파 속도법의 조합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그런데 비파괴 시험에 의한 강도의 측정치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예요. 정확하진 않죠. 코어를 직접 떠가지고서 그것을 압축 파괴 시험시키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가장 정확한 강도 값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강도 시험기로 파괴시켜 시험하는 방법과는 달리 그 추정치가 상당한 오차를 가질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높은 정밀도로 강도를 알고자 할 때는 비파괴 시험과 병행하여 코어 채취에 의한 강도 시험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자,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 첫 번째, 재료의 품질을 볼게요. 자, 물은 흙, 기름, 유기산이 없는 깨끗한 음료수여야 하며, 산을 함유한 경우, 물 깨끗한 거 쓰라 이거죠. 경우에 압축 강도는 85% 이하가 저하된다. 시멘트는 다른 조건이 같으면 콘크리트는 시멘트 강도에 비례하고 분말도가 클수록 초기 압축 강도가 증가하며 풍화된 시멘트는 압축 강도가 저하된다. 골재는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입도가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골재 속에 나쁜 재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강도가 저하며 세석 골재는 강자갈 골재보다 압축 강도가 크다. 물시멘트비가 일정한 경우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클수록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커지지만 어느 한도 이상일 경우는 작아지더라. 혼화재로는 표면 활성제, 자, 가로 열고 AE제, 감수제, 분산제, 응결촉진제, 응결지연제, 방수제, 방청제 등등등 혼화제 5% 이하를 사용하고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쉬, 포졸란 등의 혼화제 5% 이상을 사용한다. 자, 다음 중 혼화제의 종류 중 틀린 거 1번 고로슬래그, 2번 플라이애쉬, 3번 포졸란, 4번 방청제 이렇게 되면은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쉬, 포졸란 등은 5% 이상이죠. 5% 이상 사용되는 것과 즉 설계에 사용되는 혼화제와 아닌 거. 자, 이때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혼화제 적다. 오케이. 안쪽으로 적다. 혼화제 많다. 적다 많다. 자, 그래서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쉬, 포졸란 등은 뭐다? 5% 이상 많다. 그래서 설계에 시멘트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 자, 이때 워커빌리티가 개선되고 단위 시멘트 및 단위 수량의 감소 기능을 하여 강도 발현에 유리하고 성능 및 요구되는 품질에 적합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두 번째 재료의 배합 볼게요. 물시멘트비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FCK는 A 플러스 B로 표시한다. 시멘트와 골재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모든 시멘트에 대하여 골재량이 많을수록 압축 강도는 저하하고 시멘트와 골재와의 비율은 배합 설계를 통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골재의 입도가 둥글고 단단하며 밀도가 크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는 증대하고 세석 골재를 사용할 경우 석분 함유량이 시방서 규정 이하로 돼야 된대요. 공기량은 동결융해의 저항성, 공기연행에 의한 감소효과, 워커빌리티를 증진시키기 위한 AE제를 사용할 경우가 있고 물시멘트비가 일정한 콘크리트에서 공기량 1% 증가 시 압축 강도는 4에서 6% 감소한다. 자, 요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콘크리트에서 공기량 1% 증가 시 압축 강도는 4에서 6% 감소한다. 그러나 동결융의 저항성은 높여준다. 해서 공기량 시험 장비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공 방법 볼게요. 혼합 및 타설은 어느 정도의 혼합 시간을 가질수록 접촉력은 양호하고 강도는 증가하며 혼합 시간이 너무 길면 재료 분리가 발생하고 물에 추가 없이 대비비기하면 대개의 압축 강도는 증가한다. 단 워커빌리티가 나빠지고 다짐이 곤란하여 오히려 압축 강도가 저하하는 경우도 있다. 양생 방법은 재령의 증가에 따라 압축 강도는 증가하며 압축 강도의 증가율은 양생 방법에 좌우된다. 양생 중에 온도와 습도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영향을 미치며 양생 온도 4에서 35도 범위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는 증대한다.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경우 28일, 조강 시멘트 경우 7일. 이거 아까 전에 했죠. 기준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후 1, 2주 내에 압축 강도 증진이 제일 크며 수변 상태에 있으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압축 강도가 커진다. 아무래도 후자가 더 좋겠지, 그지? 시험 방법은 공시체가 클수록 압축 강도가 적게 나타나고 당연한 얘기죠. 가안면이 불규칙할수록 압축 강도가 적게 나타나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이렇게 있으면 공시체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씨. 공시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붉은 물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누를 때 힘이 이쪽으로만 쏘이잖아. 편중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눌러줘야지 전체적으로 힘에 가해서 압축 강도가 크게 나타나겠죠. 시험 시 제하 속도가 느릴수록 압축 강도가 적게 나타난다. 그렇죠. 이거를 급히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하고 천천히 파괴시키는 거하고는 제하 속도가 느릴수록 천천히 파괴시킬수록 압축 강도가 적게 나타납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공학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얻어낼 수 있는 답이에요. 자, 두 번째 압축 강도 저하 방지 대책. 재료 선정을 할 때 물은 음료수 정도의 것을 사용하고 물을 깨끗한 걸로 사용하라는 거죠. 시멘트는 규격에 맞고 풍화되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시멘트 저장은 요 시멘트 저장에 대해서도 저기 나와요. 거기 건설재료 시험 기사. 자, 시멘트 저장은 사일로와 같은 방수 구조, 포대 시멘트는 바람, 습기가 없고 지상에서 30cm 떨어진 곳에 저장하며 13포대 이상 불가, 오래 저장할 때는 7포대 이상 불가, 6개월 이상 저장 불가하며 습기를 받을 음료가 있는 시멘트 사용 전에 시험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사용한다.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유해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골재를 사용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재료를 배합할 때 골재의 최대 치수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립률을 크게 하여야 하고 소요의 워커빌리티가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을 적게 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구조물 여건, 기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혼화 재료를 사용하여 물 시멘트비를 줄여야 한다. 시공을 할 때 혼합단 재료는 충분히 비비고 운반 시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며 기상이나 기타 유해한 조건의 노출을 방지하여야 하고 타설 후 진동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져주며 충분한 수분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 관리는 각 배치마다 시험 몰드를 제작, 시험하여 압축 강도를 확인하고 그 강도치를 이용하여 XR 관리도 등을 작성하여 통계학적인 품질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상 요인이 발생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위에서 서술한 것 외에도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재료 자체의 불균일성, 취급 방법의 인위적 요소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재료 선정에서 양생까지 각 시공 절차마다 관련된 요인을 분석, 검토하고 강도 저하 요인 및 품질 변동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재료와 배합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품질, 즉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제 보호 성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흐름도로 표현하면 그림 8.9와 같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어떤 그림인지 이해를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양생관리 볼게요. 자, 양생이란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콘크리트를 어떻게 잘 양생시킬까? 양생이란 콘크리트 타설 후 경화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해서는 경화의 초기 단계에 적절한 양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양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온도, 습도, 진동과 충격, 직사광선, 동절기의 저온, 그 다음에 과대 하중 등이 있으며 양생의 필요성은 균열 방지, 내구성 증진, 강도 증진, 수밀성 증대 등이 있다. 양생의 종류로는 수분 양생, 증기 양생, 전기 양생,
피막 양생, 온도 제어 양생 등등이 있다. 양생 종류별 특징을 살펴보면 수분 양생은 쉐트, 거적, 뭐 등등 분무기 등을 사용하며 수분 양생 기간은 여기 표 8.3과 같대요. 요거. 자, 증기 양생은 고압의 수증기를 불어넣어 양생시키는 방법으로 크리프 및 건조 수축이 작아지고 특히 한중 콘크리트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전기 양생은 저압 전류를 보내어 양생시키는 방법으로 양생 온도는 45도C 정도이고 특히 한중 콘크리트에 유리하다고 하네요. 피막 양생은 피막 양생제를 뿌려서 양생시키는 방법으로 여름에는 백색, 겨울에는 흑색을 사용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야만 한답니다. 특히 콘크리트의 초기 경화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액상, 피막 형성제를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양생포와 비닐을 병행 사용한다네요. 자, 그 다음에 프리쿨링 뭔지 아시죠? 뭐냐면 그 콘크리트가 이제 굉장히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를 이제 그 콘크리트를 탓을 하기 전에 그 관을 이렇게 심어요. 관을 이렇게 심어서 콘크리트를 탓을 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찬물을 이렇게 순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시켜 가지고서 요거를 콘크리트의 열을 냉각시키는 거, 요것을 프리쿨링이라고 합니다. 자, 프리쿨링은 콘크리트 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냉각시켜 수화열을 낮추는 방법이다. 얼음은 물의 양 10에서 40% 비비기 전에 완전히 녹이고 굴글굴글 굴 때는 저장통에 1에서 4도씨의 냉각수를 순환시켜 냉각시키며 서중 및 메스 콘크리트 사용한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메스 콘크리트 아주 그냥 콘크리트로만 된 거, 무거운 거, 거기서는 당연히 열이 많이 나겠죠. 서중 그러니까 또 그 겨울철에 사용하는 거. 자, 파이핑 쿨링, 콘크리트 타설 전 쿨링용 냉각 파이프를 설치하여 냉각수, 찬 공기를 순환시켜 수화열을 보내어 냉각시키는 방법이다. 파이프 간격 1.5m, 통수량 15m, 통수 블라블라블라 서중 및 메스 콘크리트에 사용된다. 단열 보온 양생은 단열재를 사용하여 온도 저하를 방지하고 물이 이거 단열 보온 양생은 시멘트 안에 물이 있죠. 그죠? 콘크리트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겨울철에 시공할 때 얼면 안 되잖아. 그죠? 물이 얼으면 안 되잖아. 자, 온도 저하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시트 등 차단 보양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한다. 가열 보온 양생은 밀폐된 공간, 적외선 램프, 온상선을 사용하여 양생시키는 방법으로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한다. 주의사항으로는 초기에 동결 융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초기 양생 후 수분 양생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직사광선, 급격한 건조 및 찬 공기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부가열을 방지해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의 종류 좀 볼게요. 야, 이 콘크리트가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냐? 아우, 이거 다음 주까지 나가야겠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계속 해볼게요. 하는 데까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콘크리트 종류. 콘크리트는 각 현장 조건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며 완성하고자 하는 시설 구조물에 요구되는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제 보호 성능 등의 품질을 만족하면서 시공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고 품질 변동이 적은 경제적인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 자, 가봅시다. 서중 콘크리트. 뭐 추운 데서 사용하는 콘크리트라는 걸 알고 있죠. 자, 일평균 기온이 25도씨를 초과하거나 하계나 고온일 때 반대네요. 더울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네. 자, 서중 콘크리트. 이 한중이 추울 때, 서중은 더울 때, 한중이 추울 때. 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기온이 30도 이상이면 콘크리트의 열화,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제보호 성능이 더해진다. 따라서 재료의 취급, 저장, 배합, 운반, 타설, 다짐, 마무리, 이음, 양생 등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대요. 자,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 일평균 4도씨 이하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로 3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콘크리트 타설을 말합니다. 초기 동해방지 대책으로서 재료의 취급, 저장, 배합, 운반, 타설, 마무리, 이음 양생 등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서 시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중 콘크리트, 당연히 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겠죠. 수중 콘크리트란 기존 해양 콘크리트 등과 같이 수중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및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지하 연속벽 등에 쓰이는 콘크리트 등을 말한다. 수중 콘크리트는 시공이 음의 신속성, 철근과의 부착, 품질의 균일성 등이 문제로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시공 중 특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해양 콘크리트. 해양 콘크리트란 항만, 해안, 해양, 등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총칭하며 해면 하에서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육상 또는 해면상에 건설되는 파랑이나 조풍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를 포함한대요. 자, 그 다음에 매스 콘크리트, 무거운 콘크리트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매스 중량 콘크리트는 슬래브에서 80에서 100cm, 하단 구속된 벽에서 50cm 이상인 구조물을 말한다. 최근 토목공사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콘크리트 댐, 교량의 교대, 교각, 옹벽 등과 같은 단면 두께가 1m가 넘는 구조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때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때는 네스 시공법에 따라서 시공해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밀, 물 속에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것을 할 때, 자, 수밀 콘크리트란 지하 구조물과 같이 지하 수위가 기초 저면보다 높은 곳에 타설한 콘크리트나 해안 댐 구조물 같이 수밀성,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수밀성을 확보해야 될 위치에 타설한 콘크리트를 말한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양생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수밀, 물을 차단하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 프리팩트 콘크리트란 일정한 입도에 굵은 골재를 거푸집에 채워놓고 그 공국 속에 이런 거를 적당한 압력으로 주입하여 만든 콘크리트다. 따라서 품질 확인이 곤란하고 시공이 적절하지 못한 때에는 결함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가 확실히 얻어질 수 있도록 모르토의 배합을 결정하고 완전한 시공 방법을 택해야 된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요런 거 이제 프리팩트 콘크리트를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못 올려드리면은 요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G 압송관이 있어요. 여기서 콘크리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직접 타설하지 못할 때는 요런 관을 이용해 가지고서 콘크리트를 주입한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보시면은 쉽게 어떠한 공법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동화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란 부배합 콘크리트의 분산성이 좋고 고성능 감수제를 첨가하여 만든 슬럼프치가 큰 반죽 상태의 유동성이 좋은 콘크리트이다. 즉, 슬럼프치가 8에서 15cm인 베이스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슬럼프치 18에서 21cm가 되도록 만든 콘크리트로서 시공성 및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첨가한 유동화제의 효과는 60분 정도이고 천천히 보통 콘크리트의 슬럼프를 회복한다. 첨가된 유동화제는 보통 콘크리트의 재질성,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 한번 볼게요. 야, 콘크리트가 몇 개나 있는 거야? 자, 고강도 콘크리트. 자, 최근 대형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증가로 하중 경감에 의한 경량화는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하중 경감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 콘크리트의 고강도화다. 결합제의 개선에 의하여 압축 강도 800kg 포스퍼 cm 제곱 이상의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고성능 감소제를 사용하여 하는 방법과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재량 28일에 500 정도가 발현되며 재량 1일에 260 이상의 강도 발현으로 거푸집 존치 기간이 짧아진다. 고강도 콘크리트 강도 평가 재량은 56일에서 90일 정도가 좋고 재량 56일에서의 압축 강도가 재량 28일의 압축 강도에 비하여 10에서 20% 증가한다. 타설 후에 적정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으로 인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므로 타설 마감면이 일반 콘크리트보다 양호하다고 하네요. 자, 섬유 콘크리트 또는 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나 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인성을 대폭 개선시킬 목적으로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속에 금속, 유리 또는 합성 수지 등을 원료로 하는 지름 0.2에서 0.6mm의 단섬유를 고루 분산시켜 만들어진 구조체이다. 종류는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합성섬유, 보강 콘크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공 콘크리트 볼게요. 마지막으로. 진공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진공 호수를 붙인 특수한 진공 매트 또는 진공 판넬을 이용하여 이것과 콘크리트 표면 사이를 진공 상태를 만들고 콘크리트의 표면 및 이 근방에 있는 물 또는 기포를 제거함과 동시에 콘크리트 표면에 대기압을 제어하여 만든 콘크리트를 말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진공 콘크리트 한번 찾아서 유튜브로 진공 콘크리트 확인하셔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여기 445페이지 콘크리트 구조물 줄눈 시공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